1978년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 강인호 수사일지 5편. 프롤로그-2025년 전설과 상처.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30층.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훈장과 표창장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두 개의 액자가 있었다. 하나는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근수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젊은 시절 강인호와 한지아의 결혼사진이었다. 75세의 강인호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느껴졌다. 옆에 앉은 한지아 역시 나이를 먹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다. 젊은 여기자가 녹음기를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사님, 이미 많은 사건들을 한지아 여사님과 함께 해결하셨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제적 파장이 가장 컸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강인호는 잠시 벽에 걸린 김근수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1978년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이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었네. 국제 음모가 얽힌 사건이었어. 한지아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덧붙였다. 그 사건은 저희에게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막 마무리하고 난 후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총성이 울렸죠. 총성이요? 네. 소련 전투기가 민간 항공기에 발포한 총성.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강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다. 그때는 정말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지. 하지만 진짜 진실은 아무도 몰랐어. 아직도 하늘 어딘가에서 착륙하지 못하고 맴돌고 있을 거야. 기자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어떤 진실 말씀이신가요? 강인호와 한지아가 서로를 바라봤다. 48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무언의 교감이 흘렀다. 그건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1978년 4월로 화면을 전환했다. 제한장. 하늘에서 울린 총성. 1978년 4월 20일 서울. 봄비가 내리는 서울시경 강력계 사무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후속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파트너가 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에 가까웠다. 형사님, 이번 보고서로 코리아 게이트 관련 업무는 모두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이제 평범한 사건들을 다루고 싶어요. 그때 이성훈 팀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강인호, 한지아, 즉시 청와대로 가야 한다. 청와대요. 무슨 일인가요? 대한항공 902편이 소련 영공에서 격추당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청와대 상황실. 청와대 지하 상황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각종 통신 장비와 모니터들이 깜빡이고 있었고 정부 고위 관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형사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 부장이 두 사람을 별실로 안내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세계지도가 떴다. 오늘 오전 8일을 출발한 대한항공 902편이 북극 항로를 비행하던 중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빨간 점이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표시되었다. 소련 영공을 침범한 902편을 소련 전투기가 요격했고, 요격이요? 실제로 발포했습니다. 미사일 2발 중 한 발이 명중했어요. 한지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승객들은 기적적으로 불시착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승객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비밀 임무. 부장이 문서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형사님들께 특별 임무를 맡기려고 합니다. 어떤 임무인가요? 공식적으로는 사고 조사 지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기내에서 사라진 극비 문서의 행방을 추적하는 겁니다. 강인호가 봉투를 열어보니 승객 명단과 화물 목록이 들어있었다. 어떤 문서인가요? 한반도 방위 전략에 관한 한미협의 문건입니다.
만약 이것이 적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타격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는 극비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서. 문서를 검토하던 한지아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형사님, 여기 승객 명단을 보세요. 뭔가 이상한가요? 좌석 배치도와 실제 명단이 맞지 않아요. 강인호도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이네요. 14의 좌석에 앉았다고 되어 있는 승객이 명단에는 없어요. 유령 승객인가요? 부장이 추가로 설명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기내에서 서류 가방을 챙겨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명단에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위장 신분으로 탑승했거나 아니면 내부의 누군가가 승객으로 위장했다는 뜻인가요? 한지아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그 서류 가방이 바로 우리가 찾는 문건을 담고 있었던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련의 의도. 부장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소련이 우리 항공기를 격추한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만약 소련이 그 문건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강인호가 이해했다. 의도적으로 항로를 이탈시켜서 격추 명분을 만든 다음 문건을 탈취하려 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지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것은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국제 음모라는 뜻이네요. 북한의 개입 가능성. 부장이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그리고 북한도 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도요? 902편의 항로 이탈 지점을 분석해보니 북한 상공을 지날 뻔했어요. 지도상에서 항로를 추적해보니 정말로 북한 영공 근처를 지나고 있었다. 그럼 북한과 소련이 공조해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강인호와 한지아는 사건의 복잡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항공사고가 아니라 국제적인 음모가 개입된 사건이었다. 임무 시작. 형사님들, 언제 출발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요. 생존자들이 내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만나서 조사를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장이 마지막 당부를 했다. 이 임무는 국가 기밀입니다. 절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입니다. 불안한 예감. 청와대를 나서면서 한지아가 말했다. 형사님,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코리아 게이트도 복잡했지만 이번에는 소련과 북한까지 얽혀 있어요. 강인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902편이 날아간 그 하늘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지아,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서류 가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찾아야 할 건 진실일 거예요. 왜 무고한 승객들이 희생되어야 했는지, 누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한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김근수 형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거네요. 진실을 찾아라라는. 맞아요. 이번에도 끝까지 진실을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공항을 향해 떠났다. 1978년 4월, 하늘에서 울린 총성의 진실을 찾기 위해.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이 그들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제2장. 실종된 가방. 1978년 4월 21일, 김포공항. 이른 아침 김포공항은 기자들과 가족들로 북적였다. 대한항공 902편 생존자들을 태운 특별기가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공항 VIP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생존자들과의 면담을 위해 미리 도착한 것이었다. 형사님, 저기 특별기가 보여요. 창밖으로 하얀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었다. 저 안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증언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승무원 김영희 28세였다. 그녀는 격추 당시 기내에서 승객들을 도왔던 승무원이었다. 김영희 씨,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네, 괜찮아요.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 승객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김영희의 표정이 변했다. 아, 그분 말씀이신가요? 네. 어떤 분이었나요? 이상했어요. 다른 승객들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한지아가 메모를 하며 물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나요? 네.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이었어요. 격추당했을 때도 그 가방을 꽉 안고 있었어요. 불시착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김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게 이상해요. 뭐가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분만 침착하게 가방을 챙겨서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나왔어요. 사라진 승객.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소련 구조대가 와서 우리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분은 보이지 않았어요. 강인호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혹시 그분의 좌석 번호를 기억하세요? 14A였어요. 확실해요. 한지아가 승객 명단을 확인했다. 14A 좌석에는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박민수. 그런 이름이었나요? 김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서. 두 번째 증언자.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승객 이정우 45세였다. 그는 14B 좌석, 즉 문제의 승객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었다. 이정우 씨, 14A 좌석의 승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아, 그분요. 정말 이상한 분이었어요. 어떻게요? 비행기 탈 때부터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요? 네. 그리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한지아가 질문했다. 대화를 나누셨나요? 한두 마디 정도요. 목소리가 어딘지 외국인 같았어요. 외국인이요. 한국말은 유창했지만 억양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세 번째 증언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기장 박상길 48세였다. 그는 격추 당시 조종석에서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었다. 기장님, 항로 이탈이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박상길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자동항법 장치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나침반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기계 고장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강인호와 한지아가 서로를 바라봤다.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항공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조종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충격적인 진실. 한지아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혹시 14위 좌석 승객이 조종석 근처에 온 적이 있나요? 박상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로요? 네. 이륙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화장실에 간다며 조종석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이 지나간 직후부터 계기판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전문가의 분석. 공항에서 나온 강인호와 한지아는 항공 전문가를 만나러 갔다. 교수님, 항공기의 항법장치를 조작하는 게 가능한가요? 한국항공대학교 김 교수가 설명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기술이요? 전자공학과 항공공학에 대한 깊은 지식, 그리고 특수 장비가 있어야 해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겠네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한지아가 핵심을 짚었다. 교수님, 북한이나 소련에 그런 기술자가 있을까요? 김 교수가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있습니다. 특히 소련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새로운 가설. 사무실로 돌아온 강인호와 한지아는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정리했다. 지아,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그림이요? 14의 승객, 박민수는 가명을 쓴 소련 또는 북한 공작원이었어요. 계속해보세요. 그가 비행기에 올라타서 항법장치를 조작해 항로를 이탈시켰어요. 왜요? 소련 영공으로 유도해서 격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한지아가 이해했다. 그럼 격추도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서류 가방 속의 기밀 문서였군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강인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공작원이 살아서 가방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위험한 발견.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강인호 형사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누구시죠? 902편 조사를 중단하세요. 뭐라고요? 더 깊이 파면 위험해집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전화가 끊어졌다. 한지아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협박 전화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강인호가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지아, 더 조심해서 움직여야겠어요. 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요? 무고한 승객 2명이 죽었어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한지아의 말에 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수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대로 끝까지 진실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제3장. 협박의 그림자. 1978년 4월 22일 새벽 2시. 김명희 승무원의 집.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따르르릉.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김영희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영희 씨죠. 변조된 남자 목소리였다. 네. 누구세요? 902편에서 본 것들을 모두 잊으세요. 김영희가 잠이 완전히 깼다. 무슨 말씀이세요? 특히 14의 승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따르지 않으면 당신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신 동생이 부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은 대구에 계시고. 김영희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자신의 가족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발.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입을 다물고 있으세요. 경찰이 다시 찾아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아침의 충격. 다음 날 아침, 강인호와 한지아가 김영희를 다시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김영희 씨, 어제 말씀하신 14의 승객에 대해 더 자세히. 죄송해요. 어제 제가 착각했나 봐요. 착각이요? 14의 승객.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한지아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어제는 상세히 기억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랬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고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흐릿해요. 김영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두 번째 피해자. 오후에 이정우 승객을 다시 만나러 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정우 씨, 어제 말씀하신 14의 승객의 억양에 대해. 억양? 무슨 억양 말씀이세요? 외국인 같은 억양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정우도 심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혹시 누군가 협박을 받으신 건 아니죠? 협박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에요. 강인호와 한지아는 확신했다. 증언자들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집 수색. 그날 밤 김영희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귀중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뭐가 없어졌나요? 김영희가 집을 둘러보며 확인했다. 이상해요. 귀금속이나 돈은 그대로 있는데 그럼 뭐가 없어진 거죠? 서류들이 없어졌어요. 어떤 서류요? 902편 승무원 교육 자료와 그리고 승객 명단이요. 한지아가 중요한 점을 짚었다. 승객 명단요. 네. 비행 전에 받은 자료인데 강인호가 급히 물었다. 그 명단에 14A 승객 정보도 있었나요? 네. 박민수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과 전혀 달랐어요. 사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14A 승객이 가짜 신분을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내부의 스파이. 다음 날 사무실에서 강인호와 한지아는 상황을 분석했다. 지아, 누군가 우리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증언자들을 협박한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면담을 마친 바로 그날 밤에 한지아도 동의했다. 맞아요. 내부에 정보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다. 안기부 부장, 이성훈 팀장, 청와대 관계자들, 대한항공 관계자들. 범위가 너무 넓어요. 하지만 단서는 있어요. 한지아가 메모를 보며 말했다. 협박 전화를 건 사람의 말투가 북한식이었어요. 어떻게 알죠? 김영희 씨가 말해줬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건 북한 말투예요. 남한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라고 하죠. 한지아의 과거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었다. 위험한 만남. 그날 밤 강인호와 한지아는 비밀리에 김영희를 다시 만났다. 김영희 씨,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테니까 진실을 말해주세요. 하지만 가족들도 보호해드릴 수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요. 김영희가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 14A 승객이 이상했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비행기가 흔들릴 때 다른 승객들은 모두 무서워했는데. 네, 그 사람은 마치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기뻐한다고요? 네. 눈빛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것은 확실한 증거였다. 14A 승객이 항로 이탈을 의도적으로 일으켰다는 북한 공작원의 흔적. 다음 날 한지아는 과거의 인맥을 동원했다. 전향한 북한 공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이었다. 박민철 오빠, 급히 만나야 해요. 무슨 일이야? 902편 사건 관련해서요. 박민철을 만난 한지아는 14A 승객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다. 40대 초반, 키 175cm, 항공전자공학 지식을 가진 북한 공작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박민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설마 리철수. 누구예요?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이야. 전자전 전문가지. 전자전이요. 적국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야. 항공기 항법장치 같은 것도 조작할 수 있어. 한지아가 흥미를 보였다. 언제부터 활동하고 있었나요? 10년 전부터야. 주로 남한에 잠입해서 정보 수집과 전자전 활동을 했지. 외모는 내가 묘사한 것과 비슷해. 그리고 한국어도 유창하지만 억양이 조금 이상해. 모든 것이 일치했다.
리철수의 정체. 박민철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리철수는 단순한 공작원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만 맡는 최고급 요원이야. 그가 직접 나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번 902편 사건이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다는 뜻이야. 한지아가 강인호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자 강인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가 찾는 기밀문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네요. 북한이 최고급 공작원을 투입할 정도로요. 새로운 위협. 그날 저녁, 강인호와 한지아의 집에도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강인호 형사. 누구죠? 902편 조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다. 마지막 경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가 찾는 서류도 이미 북한에 있다. 거짓말이겠죠? 믿든 말든 상관없다. 하지만 더 깊이 파면 한지아에게 해가 갈 것이다. 강인호가 화를 냈다. 한지아에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럼 조사를 중단해라. 전화가 끊어졌다. 한지아의 결의. 한지아가 강인호를 위로했다. 형사님, 괜찮아요. 저는 이런 위협에 익숙해요. 하지만 오히려 이건 우리가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위험해요. 한지아가 강인호의 손을 잡았다. 형사님, 1977년에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함께 진실을 찾기로. 기억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강인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요. 물론이죠. 감시의 시작. 다음 날부터 강인호와 한지아는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출근길에 따라오는 차,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수상한 사람들, 그리고 도청 의혹까지. 지아, 우리 전화도 도청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중요한 대화는 안전한 장소에서만 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암호와 은어를 만들어서 의사소통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단서. 그런 중에도 조사는 계속되었다. 한지아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형사님, 902편 화물 목록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뭔가 발견했어요? 외교부 화물 중에 기밀문서 보관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찾는 문서겠네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이 화물이 14A 좌석 근처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닐 거예요. 리철수가 의도적으로 그 좌석을 선택했을 거예요. 화물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그리고 한지아가 화물 목록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이 보관함의 무게가 처음과 나중이 달라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5kg이었는데 나중에는 2kg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3kg의 문서가 사라졌다는 뜻이네요. 네. 그리고 그 문서를 리철수가 가져간 거예요. 이제 사건의 전모가 거의 드러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다. 리철수가 훔친 기밀문서에는 정확히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정말로 북한으로 돌아간 것일까? 제4장. 밀실의 죽음. 1978년 4월 25일 조선호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조선호텔 1205호실. 외교부 북미과장 김태형 48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방문은 안에서 체인으로 잠겨 있었고 창문도 12층이라 외부 침입이 불가능했다. 완벽한 밀실이었다. 자살로 보이는데요? 현장 경찰이 말했다. 김태영은 책상에 앉은 채로 죽어 있었고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관자놀이에 총상이 있었다. 하지만 강인호와 한지아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즉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첫 번째 의문저. 지아, 여기 좀 보세요. 강인호가 책상을 가리켰다. 뭔가요? 시계가 멈춰 있어요. 오후 3시 17분에. 그게 왜 중요한가요? 신고 접수 시간이 오후 4시예요. 거의 1시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한지아도 주변을 살펴보더니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 형사님, 여기 종이 조각이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그것은 항공권의 일부였다. 이건 902편 항공권 조각이네요. 김태형 과장이 902편을 탔었나요? 아니요. 승객 명단에는 없었어요. 그럼 이 항공권은 누구 것일까요? 두 번째 의문저. 한지아가 시신을 자세히 살펴봤다. 형사님, 총을 든 손의 각도가 이상해요. 어떻게요? 자살할 때는 보통 이렇게 총을 들지 않아요. 이 각도로는 방아쇠를 당기기 어려워요. 강인호도 시신의 자세를 확인했다. 맞아요. 그리고 화약 찌꺼기가 너무 적어요. 타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밀실에서 김태형의 배경, 김태형 과장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902편에 실린 기밀 문서를 관리하던 담당자였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문서의 내용에 대해 조사받고 있었다. 김태형 과장이 기밀 문서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제거된 걸까요? 가능성이 높아요. 유서의 비밀. 책상 위에서 유서가 발견되었지만 한지아는 그것이 위조라는 것을 알아냈다. 형사님, 이 유서 필체를 보세요. 뭔가 이상한가요? 김태형 과장의 평소 필체와 달라요. 한지아가 다른 문서와 비교해 보여줬다. 여기 응자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위조된 유서라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내용도 이상해요. 유서에는 902편 사건에 대한 책임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되어 있었다. 너무 구체적이에요. 진짜 유서라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밀실 트릭의 해답. 강인호는 방 안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밀실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을 것이었다. 지아, 화장실 좀 봐요. 화장실을 조사하던 한지아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형사님, 여기 환기구가 생각보다 커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인가요? 작은 체고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환기구를 따라가 보니 옆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204호로 연결되어 있네요. 1204호는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호텔 기록을 확인한 결과 1204호는 그날 체크아웃한 손님이 있었다.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또 박민수예요? 902편의 14의 승객과 같은 가명이네요. 범인의 정체. 이제 밀실 트릭이 명확해졌다. 범인은 1204호에서 환기구를 통해 1205호로 들어가서 김태형을 살해했다. 그리고 현장을 자살로 조작한 후 다시 환기구를 통해 1204호로 나갔다. 범인은 리철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협박 전화가 거짓말이었나 보네요. 아직 한국에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어요. 김태형의 마지막 메시지. 김태형의 개인 물품을 조사하던 중 한지아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형사님, 다이어리에 이상한 기록이 있어요. 뭔가요? 902편 화물 작전명 독수리 연락처 7823배 4567. 작전명 독수리. 북한 공작 작전명일 수 있어요. 한지아가 전화번호를 추적해봤지만 이미 해지된 번호였다. 하지만 다른 단서가 있어요. 뭐죠? 여기 25일 오후 3시 조선호텔에서 만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살해당한 시간이네요. 김태형 과장이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리철수의 목적. 이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리철수는 902편에서 기밀문서를 훔쳤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문서의 상세 내용을 아는 김태형을 만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태형 과장이 협조를 거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살해한 거고요. 그리고 자살로 조작해서 의혹을 피하려 했던 거죠. 새로운 위험. 김태형의 죽음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지하. 리철수가 아직 한국에 있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누구요? 902편 관련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수사관들. 그때 강인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강인호 형사, 김태형의 죽음을 봤지. 리철수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김태형을 죽인 거군요. 그가 내 제안을 거절해서 어쩔 수 없었다. 무슨 제안이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제안 말이다. 그럼 당신이 다음 차례인가요? 아니다. 내가 다음 차례다. 전화가 끊어졌다. 보호받는 증인들. 강인호와 한지아는 즉시 관련 증인들의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김영희 승무원과 이정우 승객, 그리고 기장 박상길까지 모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이제 우리 차례네요. 무서우세요? 한지아가 강인호를 바라봤다. 아니요. 오히려 화가 나요. 왜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협박하는 게 화가 나요. 강인호도 동감했다. 저도 그래요.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요. 어떻게요? 리철수를 직접 잡는 거예요. 함정 작전. 강인호와 한지아는 리철수를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우리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획은 간단했다. 강인호와 한지아가 공개적으로 수사를 계속한다고 발표하고 리철수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 계획도 필요해요. 어떤 백업이요?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리철수가 이미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도. 제5장. 다중의 용의자. 1978년 4월 26일 서울시경 강력계. 김태형 과장의 살인 사건이 알려지자 902편 관련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강인호와 한지아가 팀장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용의자들이 늘어만 갔다. 첫 번째 용의자 외교부 차관 이병철. 이병철 55세은 902편 기밀문서 운송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었다. 김태형과는 상관과 부하 관계였고 사건 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었다. 차관님, 김태형 과장과 마지막으로 언제 만나셨나요? 사건 발생 전날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이병철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902편 문서 유출에 대한 책임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김태형이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였나요? 그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지아가 끼어들었다. 차관님, 혹시 김태형 과장이 문서 내용을 누군가에게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병철의 표정이 변했다. 무슨 뜻입니까?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용의자 대한항공보안팀장 박철수. 박철수 42세는 902편 보안을 담당했던 인물이었다. 승객 신원 확인과 화물 검색이 그의 책임이었다. 박 팀장님, 14A 승객 박민수의 신원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일반적인 절차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짜 신분이었잖아요? 박철수가 당황했다. 그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팀장님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완벽했어요. 한지아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혹시 누군가 팀장님에게 특별히 신경 쓰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정말로요? 팀장님, 거짓말하고 계시죠? 결국 박철수가 입을 열었다. 사실, 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지시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우 높은 곳에서 어떤 지시였나요? 집사의 승객에 대해서는 특별 검사를 생략하라고. 이것은 중요한 증언이었다. 내부에 리철수를 도운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다. 세 번째 용의자 기장 박상길. 박상길 48세는 902편을 조종했던 기장이었다. 그는 항로 이탈의 직접적인 당사자였다. 기장님, 항법장치 이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 왜 즉시 보고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영공으로 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이탈이었잖아요? 박상길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뭐려? 그날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못했는지. 한지아가 의심스러운 점을 짚었다. 혹시 기장님께서 14A 승객과 별도로 접촉한 적이 있나요? 접촉이요. 네. 조종석으로 들어왔다든지. 아, 그건 있었습니다. 언제요?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무슨 일로? 조종석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 뭔가 만지지는 않았나요? 박상길이 기억을 더듬었다. 글쎄요. 항법장치 근처를 유심히 보기는 했어요. 그 후에 이상이 생긴 건가요? 맞습니다. 네 번째 용의자 사업가 최종환. 최종환 45세는 902편에 탑승했던 승객 중 한 명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섬유 사업을 하는 기업인이었지만 한지아의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최 사장님, 파리에는 무슨 일로 가셨나요? 바이어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바이어인가요? 그건 사업 기밀이라. 한지아가 자료를 보여줬다. 하지만 사장님이 만났다는 바이어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요. 최종환이 당황했다. 그럴 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사장님의 여권 출입국 기록을 보면 파리에 도착한 후 실제로는 동독을 방문하셨더군요. 최종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걸? 동독에서는 누구를 만나셨나요? 저는 정말. 강인호가 핵심을 짚었다. 최 사장님, 혹시 이중첩자는 아니신가요? 이중첩자라니요. 나만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최종환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누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알리바이 조사. 4명의 주요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조사한 결과 모두 완벽하지 않았다. 김태영이 살해된 4월 25일 오후 3시경 이병철 차관 외교부 회의에 참석하지만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증언. 박철수 팀장 김포공항에서 업무하지만 정확한 시간 확인 불가. 박상길 기장 자택에서 휴식 목격자 없음. 최종환 사업가 사무실에서 업무하지만 혼자 있었음. 모든 용의자가 범행 가능 시간대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없어요. 한지아가 정리했다. 그럼 누가 범인일까요? 아직 단정할 수 없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서로를 의심하는 용의자들. 흥미롭게도 용의자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다. 이병철 차관은 박철수 팀장을 의심했다. 박 팀장이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철수 팀장은 최종환 사업가를 의심했다. 그 사람의 신원이 의심스러워요. 왜 동독까지 갔는지. 최종환은 박상길 기장을 의심했다. 기장이 의도적으로 항로를 이탈시켰을 수도 있어요. 박상길은 이병철 차관을 의심했다. 애초에 그런 위험한 문서를 왜 민간항공편으로 운송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한지아의 분석. 형사님,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모든 용의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인호가 한지아의 말에 주목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고 이 네 사람은 모두 조종당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리철수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리철수가 이들 각각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한지아의 분석에 따라 사건을 다시 보니 새로운 그림이 그려졌다. 이병철 차관 리철수로부터 협박받아 문서 운송을 승인. 박철수 팀장 리철수로부터 매수당해 보안 검사 생략. 박상길 기장 리철수에 의해 항법장치 조작당함. 최종환 사업가 리철수의 동조자로서 내부 정보 제공. 그럼 이들은 모두 리철수의 공범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피해자요? 리철수에 의해 이용당한 피해자들 말이에요. 결정적 단서. 그때 한지아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형사님, 김태형 과장의 전화 기록을 보세요. 뭔가 있나요? 죽기 전날 밤에 4번의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서요? 시간대를 보면 이병철 차관, 박철수 팀장, 박상길 기장, 최종환 사업가. 4사람 모두에게서요. 모두 김태형에게 전화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모든 통화가 5분 이내로 짧았어요. 협박 전화였을까요? 아니면 정보를 캐내려는 전화였거나요? 김태형의 비밀. 김태형의 개인 물품을 다시 조사한 결과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되었다. 형사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녹음기에는 김태형과 누군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김 과장, 902편 문서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당신도 죽은 승객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오. 협박해봐야 소용없어요. 저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목소리. 북한 억양이에요. 한지아가 확신했다. 리철수의 목소리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함정에 빠진 용의자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4명의 용의자들은 모두 리철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병철 협박에 의해 문서 운송을 승인했지만 나중에 후회. 박철수 돈을 받고 보안을 소홀히 했지만 사건의 규모를 몰랐음. 박상길 리철수에 의해 속아서 항법장치 조작을 허용. 최종환 정보를 제공했지만 살인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음. 그럼 이들은 모두 공범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는 뜻이네요. 맞아요. 리철수가 이들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리철수의 계획. 한지아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았다. 리철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들을 포섭했어요. 어떻게요? 각자의 약점을 파악해서 접근했을 거예요. 이병철의 약점 정치적 야망. 박철수의 약점 경제적 어려움. 박상길의 약점 가족에 대한 위협. 최종환의 약점 이중첩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902편 사건을 계기로 이들을 모두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김태형 과장은 협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살해한 거겠죠. 마지막 퍼즐. 하지만 아직 중요한 퍼즐이 하나 남았어요. 뭔가요? 리철수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예요. 기밀 문서 아닌가요? 그것만이라면 이미 목적을 달성했어요. 왜 아직도 한국에 남아 있을까요? 강인호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902편 사건은 시작일 뿐이고 리철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을 거예요. 새로운 위협.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강인호 형사, 이제 진실에 가까워졌군. 리철수의 목소리였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가요? 곧 알게 될 거다. 내일 밤 남산 N 서울타워에서 만나자. 혼자 와야 하나요? 아니다. 한지아와 함께 와라. 둘 다 필요하니까. 왜 우리가 필요한가요?
내가 찾고 있는 진실을 주기 위해서다. 전화가 끊어졌다.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바라봤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가야겠어요. 왜요? 이제 끝을 봐야 해요. 그리고 강인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김근수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을 잊을 수 없어요. 진실을 찾으라고. 한지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가요. 그리고 이 사건을 완전히 끝냅시다. 제6장. 무너지는 가면. 1978년 4월 27일 오후. 남산 N서울타워에서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강인호와 한지아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지아가 과거 공작원 시절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리철수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하고 있었다. 형사님, 리철수에 대해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요. 뭔가요? 그는 단순한 공작원이 아니에요. 한지아가 자료를 펼쳐 보였다. 북한 정찰총국의 특수작전팀장이에요. 남한 내 장기 잠복 공작을 총괄하는 위치죠. 그럼 902편 사건도 더 큰 작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밀문서의 진실. 한지아가 과거 인맥을 통해 얻은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형사님, 902편에서 탈취된 기밀문서의 내용을 알아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미 방위협정의 비밀 조항이었어요. 비밀 조항.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와 핵무기 반입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강인호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기밀이 북한에 넘어갔다면 북한이 대남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짤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단순한 정보 탈취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에요. 리철수의 진짜 정체. 한지아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형사님, 리철수에 대해 더 조사해봤는데 또 뭔가 있나요? 그는 10년 전부터 한국에 잠입해 있었어요. 10년 전부터요? 네. 그동안 여러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남한의 핵심 정보를 수집해왔어요. 한지아가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진을 보세요. 5년 전 청와대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서 있는 리철수의 모습이 있었다. 그때는 김철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어요. 정부 내부에 침투해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지아가 말을 멈췄다. 뭐예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과거의 그림자. 한지아가 리철수에 대해 조사하면서 자신의 과거도 되돌아보게 되었다. 형사님, 사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리철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소문이요? 남한에 파견된 공작원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한지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였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과 직접 마주하게 된 거네요. 무서우세요? 조금. 하지만 그보다는. 뭐예요? 제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느낌이에요. 강인호가 한지아의 손을 잡았다. 지아,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리철수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 할 거예요. 함정의 설계. 그날 밤 강인호와 한지아는 리철수와의 만남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 일단 백업팀을 배치해야 해요. 동의해요. 하지만 리철수가 눈치채지 않도록 해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관광객으로 위장한 요원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또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통신 장비와 호신용 무기도 준비했다. 지아, 혹시 리철수가 당신의 과거를 이용해서 회유하려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확실해요? 한지아가 강인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형사님,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당신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살기로. 4월 28일 저녁 8시 N서울타워. 약속 시간에 맞춰 강인호와 한지아가 N서울타워에 도착했다.
봄 저녁에 서울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리철수가 올까요? 올 거예요. 그에게도 이 만남이 필요하니까. 정확히 8시, 한 남자가 다가왔다. 40대 초반, 평범한 회사원 차림의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강인호 형사, 한지아 형사. 반갑습니다. 리철수였다. 당신이 리철수군요. 오랜만이군, 명희. 리철수가 한지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아, 이제는 한지아라고 해야 하나? 남한 이름으로. 과거의 폭로. 리철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명희, 내가 남한에서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는 임무였지만 이제는 진짜 남한 사람이 된 것 같군. 강인호가 끼어들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리철수가 강인호를 바라봤다. 강 형사님은 명희의 과거를 얼마나 아시나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정말로? 리철수가 봉투를 꺼냈다. 그럼 이것도 아시나요? 봉투 안에는 한지아의 과거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명희가 북한에서 수행했던 작전 기록이야. 사진들 중에는 한지아가 남한에서 공작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지아. 강인호가 한지아를 바라봤다. 형사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필요 없어, 명희. 리철수가 말을 끊었다. 내가 설명해주지. 충격적인 진실. 명희는 10년 전부터 남한에서 활동했어. 처음 임무는 정보 수집이었지.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야. 리철수가 다른 문서를 꺼냈다. 명희가 판문점 사건에 개입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무슨 뜻인가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지. 강인호 형사에게 접근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든. 강인호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아가 저에게. 아니에요. 한지아가 급히 부인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인가, 명희? 리철수가 조롱하듯 웃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뭐지? 그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의 진실. 녹음기에서 나온 목소리는 분명히 한지아의 것이었다. 강인호 형사와의 접촉에 성공했습니다. 좋다. 계속 감시하면서 정보를 수집해라. 알겠습니다. 강인호가 한지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아, 이게 정말인가요? 형사님. 저는. 한지아가 말을 잇지 못했다. 설명해 주세요. 그건.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로 달라졌어요. 리철수의 제안. 강인호 형사, 이제 알겠지. 리철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명희는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지아가 강하게 부인했다. 그럼 증명해봐, 명희. 어떻게요? 간단해. 다시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야. 리철수가 제안을 했다. 902편에서 얻은 정보는 시작일 뿐이야. 더 큰 작전이 기다리고 있어. 무슨 작전인가요? 강인호가 물었다. 한미 방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만드는 거지. 한지아의 선택. 명희, 조국으로 돌아와. 리철수가 한지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적국에서 적들을 위해 일하면서. 저는. 한지아가 갈등하고 있었다. 강인호가 한지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아, 선택하세요. 형사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의 마음이에요. 한지아가 고개를 들어 리철수를 바라봤다. 리철수 동지. 그래, 명희. 저는 거절합니다. 뭐라고?
저는 이제 한지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살 거예요. 리철수의 표정이 변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명희.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한지아가 강인호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마지막 협상. 그럼 할 수 없지. 리철수가 권총을 꺼냈다. 둘 다 여기서 끝내야겠군. 잠깐. 강인호가 말렸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요? 간단해. 902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밀을 얻는 거야. 구체적으로요? 한국의 핵개발 계획, 미군 기지 정보, 그리고 정부 고위층의 약점들. 리철수가 목록을 늘어놓았다. 그걸 주면 명의를 살려주겠어. 최후의 거래. 강인호는 딜레마에 빠졌다. 국가 기밀을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한지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시간을 주겠어. 내일까지 결정해. 만약 거절한다면 명의와 너, 그리고 902편 관련자들 모두 죽는다. 리철수가 협박했다. 하지만 협조한다면 모두 살려주겠어. 강인호와 한지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때 한지아가 입을 열었다. 리철수, 당신은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명의가 아니라는 거요. 한지아의 눈빛이 변했다. 과거 공작원 시절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건 무력한 민간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것도요. 순간 한지아가 움직였다. 번개 같은 속도로 리철수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렸다. 지금. 강인호도 즉시 반응해서 리철수를 제압했다. 하지만 리철수는 쉽게 잡힐 상대가 아니었다. 제7장. 진실과 그림자. N 서울타워 전망대. 오후 8시 30분. 리철수와의 격투가 시작되었다. 한지아의 기습으로 총을 잃었지만 리철수는 숙련된 공작원답게 빠르게 반격했다. 명의, 배신자. 리철수가 한지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지아도 만만치 않았다. 과거 공작원 시절의 무술 실력이 되살아났다. 제 이름은 한지아입니다. 두 사람의 격투가 치열했다. 강인호도 가세했지만 리철수의 실력은 예상보다 뛰어났다. 형사님, 조심하세요. 리철수가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강인호를 공격했다. 강인호가 피하려 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다. 인호. 한지아가 리철수를 뒤에서 제압하려 했다. 과거의 대결. 명의. 정말로 남한 놈들 편을 들 거야?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조국을 배신하면서? 제 조국은 이제 여기입니다. 한지아와 리철수의 대결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 북한과 남한의 대결이었다. 내가 남한에서 배운 게 고작 이것뿐인가? 리철수가 조롱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한지아가 반격하며 말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백업팀의 등장. 그때 전망대에 백업팀이 도착했다. 경찰이다. 손을 들어. 여러 명의 경찰이 리철수를 포위했다. 늦었군. 리철수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미 내 목적은 달성했어. 무슨 뜻인가요? 902편은 시작일 뿐이었다고 했잖아. 리철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야. 마지막 단서. 경찰들이 리철수를 포위했지만 그의 여유로운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진짜 작전이 이제부터라니 무슨 뜻인가요? 강인호가 물었다. 902편에서 얻은 것은 한미 방위협정의 일부분일 뿐이야. 리철수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 뭔가요? 한반도의 핵정보 전체를 손에 넣는 것이지. 한지아가 깨달았다. 그럼 902편 사건은 미끼였어. 진짜 작전을 위한 연막막이었지. 숨겨진 진실. 리철수가 계속 설명했다.
902편에서 얻은 문서를 믿기로 해서 더 중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어. 어떻게요? 간단해. 902편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는 보안 강화에 집중했지. 하지만 그 틈을 타서 다른 곳의 경비는 약해졌어. 강인호가 이해했다. 그 틈을 노려서 다른 기밀을 탈취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해. 진짜 목표. 3일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극비 문서가 사라졌어. 리철수의 폭로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 문서에는 한국의 핵개발 계획 전체가 담겨 있지. 핵개발 계획이요? 대통령도 모르는 비밀 프로젝트야. 만약 이것이 공개되면 한지아가 심각성을 깨달았다. 국제적 파장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아직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리철수의 협박. 강인호 형사, 한지아 형사. 리철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너희가 나를 잡는다고 해도 소용없어. 왜요? 내 동료들이 이미 그 문서를 가지고 북한으로 향하고 있거든. 거짓말이겠죠? 믿든 말든 상관없어. 하지만 리철수가 시계를 보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미래가 바뀌고 있어. 최후의 협상.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작전을 중단시킬 수 있어. 강인호가 의심했다. 대신 뭘 원하는 거죠? 간단해. 나를 풀어주고 명의를 북한으로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는 거야. 불가능합니다. 한지아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럼 한반도가 핵 위기에 빠져도 괜찮겠군. 시간과의 경주. 형사님, 어떻게 할까요? 한지아가 강인호에게 조용히 물었다. 리철수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해요. 강인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안기부에 연락해서 원자력연구소 상황을 확인해 보겠어요. 몇 분 후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말로 3일 전에 극비 문서가 사라졌네요. 그럼 리철수 말이 사실이라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한지아의 결단. 리철수, 제가 조건을 제시하겠어요. 한지아가 앞으로 나섰다. 뭔가? 동료들의 작전을 중단시키는 대신 저는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지아. 강인호가 놀랐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모든 탈취 문서를 돌려주고 북한의 대남 공작을 중단하겠다는 보장을 해야 해요. 리철수의 선택. 리철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흥미로운 제안이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단순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한지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찰총국의 실세 중 한 명이죠. 진실의 무게. 명의. 내가 변한 것 같군. 변하지 않았어요. 진짜 자신을 찾은 것뿐이에요. 그럼 정말로 조국을 배신하겠다는 거야? 한지아가 강인호를 바라봤다. 제 조국은 이제 여기에요. 그리고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 대결. 그럼 할 수 없지. 리철수가 갑자기 움직였다. 숨겨둔 수류탄을 꺼내 든 것이었다. 모두 함께 죽는 수밖에. 위험해요. 한지아가 리철수에게 달려들었다. 지아. 강인호도 함께 리철수를 제압하려 했다. 격투 끝에 수류탄은 안전하게 제거되었고 리철수는 완전히 제압되었다. 사건의 마무리. 다음 날 새벽 리철수의 동료들이 검거되었다. 탈취된 핵 관련 문서들도 모두 회수되었다. 형사님, 이제 모든 게 끝났나요? 이번 사건은 끝났어요. 하지만 강인호가 창밖을 바라봤다. 리철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아야겠네요. 네. 함께요. 에필로그 마이너스 2025년 착륙하지 못한 진실. 인터뷰의 마무리. 2025년 현재 강인호의 집.
그래서 결국 모든 문서를 회수하셨군요. 젊은 기자가 정리하며 말했다. 강인호가 벽에 걸린 김근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근수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어요. 김근수의 유산. 어떤 교훈인가요? 진실은 한 번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902편 사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표면적인 진실만 찾았을 뿐, 더 깊은 진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요. 한지아가 덧붙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찾을 수 있어요. 현재의 의미. 혹시 지금도 그런 사건들을 수사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제 우리는 은퇴했어요. 하지만 후배들이 있죠. 강인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전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역할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 형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자가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만약 리철수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난다면? 강인호와 한지아가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는 늙었지만 우리가 길러낸 후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쌓은 경험과 시스템이 있고요. 영원한 경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지아가 말을 이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그림자는 언제나 빛이 있는 곳에 함께 존재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강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빛이 더 밝으면 그림자도 더 선명해져요. 그럼 찾기가 더 쉬워지죠. 끝나지 않는 이야기. 기자가 떠난 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인호,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 물론이죠.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며 긴 비행운을 남겼다. 저 비행기도 언젠가는 착륙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낸 평화로운 땅에 말이에요. 김근수에게 바치는 헌사. 강인호가 벽에 걸린 김근수의 사진 앞에 섰다. 근수야, 너 없는 세상에서 난 지아와 함께 길을 걸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린 끝까지 진실을 쫓았지. 그리고 너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을 지켜냈어. 한지아도 함께 사진 앞에 섰다. 근수 오빠, 저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쳤어요. 마지막 독백. 다시 1978년으로 돌아와서 1978년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그날 밤 강인호는 일기를 썼다. 1978년 대한항공 902편 사건. 그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진실은 때로 하늘 위에 숨어 있다가 때로는 땅 아래 묻혀 있기도 한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결국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902편은 마침내 착륙했다. 우리가 지켜낸 평화로운 땅에. 하지만 아직도 착륙하지 못한 진실들이 하늘 어딘가에서 맴돌고 있다. 그것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계속 찾아야 한다. 근수야, 고맙다. 너 덕분에 우리는 끝까지 길을 잃지 않았어. 진정한 끝. 다음 날 아침, 강인호와 한지아는 김근수의 묘소를 찾았다. 근수야, 또 한 사건을 마무리했어. 이번에도 지아와 함께였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한지아가 꽃을 놓으며 말했다. 근수 오빠, 저는 행복해요. 인호와 함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어서. 그리고 오빠가 남긴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멀리서 다시 비행기가 지나갔다. 이번에는 조용히, 평화롭게. 902편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강인호와 한지아는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지켜낸 평화는 계속될 것이다. -5편 완.